북한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선택권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살던 도시의 아침은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동네 전체에 울려 퍼지는 확성기 소리,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으로라는 문구가 반복되었지만 제 집안 어디에서도 은덕이라는 것을 체감한 적은 없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식탁 위에는 강냉이죽 한 그릇만 올려져 있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조차 저희에게는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에 속했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그 뒤였습니다. 제가 중앙보위부의 신입원으로 배치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는 겉으로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설명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주민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공포기관에 가깝습니다. 신입인 저조차도 매일같이 긴장 속에서 삼켜야 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출근 첫날 저희 신입원들은 교육실에서 보위부 불문율이라 불리는 지침을 들었습니다. 국가의 적은 가까운 곳에 숨는다. 가족을 의심하고 동료를 감시하고 주민을 지켜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가족까지 의심해야 한다는 말은 결국 언제든 제가 누군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끝난 뒤 선배 보위원이 저희를 회의실 구석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벽에는 낡은 게시판이 있었고 그 위에는 주민전과 기록, 처벌 내역, 사상 검열 보고서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선배는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문서 하나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정한다. 너희는 단순한 기록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운명을 적고 지우는 일을 하는 거다. 감정은 버려라. 그 말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일종의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선배들의 안내를 받아 처음으로 사상 검열 조서를 실제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외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중년 여성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서 맨 마지막 줄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상적 일탈 가능성, 추적 필요. 딱 그 한 줄. 그 한 줄의 문장 때문에 이 여성은 끌려가 조사를 받을 것이고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에 저는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위부 건물의 분위기는 항상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복도에는 금속 냄새가 배어 있었고 창문 하나 없는 조사실은 들어서기도 전에 숨을 막아버리는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신입인 저에게 아직 조사를 맡기지는 않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울음과 비명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젠가 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가 된다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희는 상급 간부의 지시로 특수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름만 거창했을 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주민을 감시하는 법, 거짓말을 밝혀내는 법, 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법. 교육을 맡은 간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다. 위에서 원하는 결론이다. 주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가를 지켜야 한다. 순간 제 가슴은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믿어온 충성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틀 위에 쌓여 있었음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사무실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배 보위원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내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내가 한 번 실수하면 가족까지 끝난다. 여긴 내가 사람이라는 걸 잊어야 버틸 수 있는 곳이다. 그 말은 충고 같았지만 동시에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말 속에 숨은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위부에서는 침묵이 생존의 기본 규칙이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평범한 주민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쌀을 파는 아주머니, 아이 손을 꼭 잡고 걷는 어머니, 낡은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아저씨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공통된 표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눈가에, 입가에, 행동 하나하나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을 완전히 뒤덮고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잠시도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할 수도 있고 자신 또한 명령만 떨어지면 누군가를 감시해야 하니까요. 때때로 이것이 정말 내가 살아야 하는 방식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런 생각조차 마음속에서 검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에게조차 들키면 안 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주민들을 의심하고 그들의 말을 기록하고 조서를 작성하며 누군가의 인생을 흔드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제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국가의 도구였는지조차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절대 보아서는 안 되는 문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서가 제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게 됩니다. 보위부 신입원으로 배치된 지 석 달이 지나던 때였습니다.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체제의 공기에 익숙해진 줄 알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문서 작성, 감시 보고, 사상 검열 교육,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자기 비판 회의들. 그 속에서 저는 제 감정을 꾹 눌러 담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더 추운 날이었습니다. 평양의 겨울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칼바람이 특징인데 보위부 건물 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난방이라고 해봐야 오래된 난로 하나 달랑 놓여 있었고 간부들 방에만 전기 난방이 들어왔습니다. 신입원인 저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도 꾸준히 손이 굳어갈 만큼 추움을 견디며 문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과장급 간부인 이 선배 동무가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너 잠깐 따라오라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긴장되고 어딘가 급했습니다. 저는 그저 또 문서 정리겠지 하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우리가 평소 드나들던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가장 깊숙한 곳, 두꺼운 철문이 달린 방 앞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대외비, 특별보안구역이라는 붉은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입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구역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는 주변을 확인하더니 절문을 열고 제게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가라오.
근데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오. 철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지만 책상 위에는 두툼한 검은색 서류철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각 서류철에는 특급 기밀, 제한 1호, 상부직보 같은 위험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고 손을 얹는 것조차 두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이 선배가 서류철 하나를 제 앞에 밀었습니다. 이거 오늘 안에 정리해야 한단께. 간부 동무들이 직접 보기 전에 깨끗하게 손봐야 하오.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입인 저에게 이런 중대한 문서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실무가 모자라서 나를 불렀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제 심장은 멈춘 듯 울렁거렸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주민사상 안정조치 보고서 비공개본. 그 아래에는 깨끗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가시인 사망자 명단 일반 공개 금지.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불가시인 사망자, 즉 주민들에게 절대 알려서는 안 되는 사망자,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죽음들이었습니다. 서류를 넘기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름, 나이, 직업, 처벌 사유,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모두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 중 사망, 본건 외부 유포 절대 금지. 제가 그동안 들었던 비명과 울음이 문서 위에 적혀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사망 이유로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과도한 조사 중 기절 회복 불가, 신문 중 실신 사망 처리, 방어적 저항 제압 과정에서 사망. 그 어떤 문장에도 고문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으로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문치사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을 때 이 선배가 말했습니다. 이건 원래 너 같은 신입원이 보면 안 되는 문서라오.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시키는 거요. 그는 순간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어서 말했습니다. 보고 나서도 아무 생각하지 말라오. 여기서는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철문 밖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서류를 덮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위 간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슬쩍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건 상부에서 조용히 넘기라오. 숫자 줄이는 거 알지? 예. 보고서의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가족들은 강제 이주 조치했습니다. 사망 사실은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놀랍도록 평범했습니다. 마치 물건 재고를 정리하는 듯한 무미건조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한 가정의 삶이 산산이 무너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내가 있는 이곳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은 이어서 다른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그 중에는 특정 대상의 사상동향 보고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낯선 번호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중 한 사진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허름한 재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고향의 이웃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분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그러자 고위 간부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국경 근처에서 이상 행동을 했다고 신고 들어왔어. 혐의는 아직 미확정이지만 뭐 곧 결론 나겠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결론 나겠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북한에서 보위부의 조사가 시작되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웃 아저씨는 단지 굶은 가족들에게 쌀을 구해주기 위해 인근 지역을 돌아다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 행동이 되어 지금 이 사무실 문서 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체제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존재하는구나. 그 사실을 명확하게 느낀 첫 순간이었습니다. 문서 정리가 끝나가던 시점 고위 간부들이 방을 나갔습니다. 이 선배는 철문을 잠근 뒤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알겠지?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밖에서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진실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이제 조금은 알 거라고 봐도 되겠구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발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문서 속 이름들, 얼굴들, 그리고 그들의 사망 처리 이유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겨울밤 바람이 아무리 차가워도 제 심장은 더욱 얼어붙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체제의 일부로 살아가면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죽음을 침묵으로 덮는 사람이 되는 걸까? 그 질문이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뒤 현실이 됩니다. 제가 다시는 보지 말았어야 할 또 다른 문서를 마주하게 되면서 말입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그날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들이 끌려가던 모습, 떨리던 목소리, 마지막까지 아이를 살리고 싶었다고 울부짖던 그 여인의 표정이 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위부에서 일한다는 것은 감정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흔들리는 순간 그 흔들림은 곧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척하며 보위부 청사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건물 안 공기는 분명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눈도 잘 맞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모두가 어딘가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제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없었지만 그 빈 페이지 하나가 오히려 더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그 창고에서 봤던 사람들의 기록 카드였습니다. 사진, 나이, 주소, 가족관계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처리 완료. 저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리라는 단어는 보위부 내부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단순한 행정상의 처리, 둘째는 존재 자체를 말소했다는 뜻. 이 기록에 찍힌 도장은 명백히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저는 덮어두려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소가 적힌 페이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이름 옆에는 가족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문서상의 조작이었습니다. 분명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있다고 울던 그 여인도, 부모가 있다고 말하던 그 남자도, 그들은 기록에서조차 가족이 지워진 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거 괜히 들여다보지 않는 게 좋을 거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서류철을 덮으며 자리에서 움찔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선배 요원 한 명이 제 뒤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뜬 채 말했습니다. 신입은 신입답게 행동하라오. 괜한 호기심이 목숨을 잡아먹는다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뚜렷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감시 시스템이라는 것이 단순히 국가보위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사람을 기록에서 지우고 이름을 삭제하고 존재를 없애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더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위부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특정 인물들의 자료를 정리하는 업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기록 정리였지만 명단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대부분 장마당에서 일하던 주민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밀가루를 조금 더 남루하게 팔았다는 이유였고 어떤 이는 중국 라면을 들여왔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남조선 노래를 들었다는 혐의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 이름 옆에는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표시는 특별 처리 대상이라는 의미였고 그들의 기록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주거지 확인 후 가족 명단 말소.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한 사람을 처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까지 기록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흔적을 없애고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소하는 것. 그것이 보위부의 감시 시스템이 했던 일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의 선배가 제 키보드 위에 손을 덥석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만 보시오. 자꾸 읽어봐야 동무머리만 아프오. 여기선 저런 건 그냥 숫자요. 숫자에 의미를 두지 마시오. 저는 웃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고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숫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삶과 가족, 역사가 단 한 줄의 명령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다음 차례는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데이터베이스 하단에 있는 숨겨진 폴더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폴더명은 보관 0단계. 이것은 최고 기밀이 분류되는 등급이었고 보통 신입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계정으로도 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마치 이끌리듯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많은 문서가 있었고 그 이름들은 모두 실종자 명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실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사라지면 그는 원래부터 없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문서들에는 주민들의 생활 사진, 자녀들의 사진, 가족과 찍은 기록들까지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스크롤하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떤 이유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잘못된 날에 잘못된 곳에 있었던 혹은 누군가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자료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머니가 중국산 약을 사용한 혐의로 조사 중 가족 전체 보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까지?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의 사진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다는 것은 이미 조사 대상이 되었거나 곧 지워질 것이란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힘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출입문이 열리며 부서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제 컴퓨터 화면을 스쳐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무, 지금 그 폴더를 누가 열라고 지시했어?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서장의 시선은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보지 말라. 알면 죽는다. 그는 천천히 키보드를 눌러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제 아이디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신입이라 이해하오.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이번 거는 내가 덮겠소. 그가 방을 나가는 순간까지도 제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나는 이미 시스템의 어둠 속을 보아버렸고 이제 이곳에서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 땅에서는 아이들도 죄인이 되는가? 왜 사람 하나의 삶이 이렇게 쉽게 지워지는가? 그날 이후 저는 감시 대상이 된 사람들, 다시 말해 지워질 예정인 사람들의 정보를 은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었고 그 뒤에는 상부 간부들의 사적 이익이 얽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도당 간부의 비위를 거스른 죄였고 어떤 이는 장마당 상인의 매출을 탐낸 간부가 임의로 만들어낸 조작된 혐의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 정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 특별보위 조치 대상자 명단이었습니다. 명단에는 15명 정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한 명의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손을 크게 떨고 말았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평소 장마당에서 몰래 물건을 사고 도움을 주던 인근 주민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죄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남조선 노래를 들었던 혐의.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딸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연계 조사 대상.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한 나는 그저 또 다른 공범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시스템은 언젠가 나와 내 가족까지 삼켜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지워질 것인가 아니면 금지된 진실을 보았다는 이유로 이곳을 떠날 것인가. 그날 제 운명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집안을 나서면서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긴장과 공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주변 공기를 한껏 긴장 속에 담았습니다. 집 근처 골목길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순간순간 모든 그림자와 소리가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발자국 소리조차 내 귀에 폭풍처럼 다가왔고 창문 밖에 서 있는 고양이 한 마리도 마치 누군가를 감시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 속에 숨겨둔 지도와 손전 등 밀봉식량, 작은 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준비물 하나하나가 제 목숨과 직결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때 느낀 긴장감과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 향하는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약속된 도움을 주기로 한 중국인 상인과 만나기로 한 장마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장마당을 오가던 길이었지만 지금은 그 길이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통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 시선을 피하며 움직였고 몇몇은 수군거리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마당 구석 오래된 창고 앞에서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핀 뒤 저를 끌어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둠이 제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동무, 준비는 되었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국경을 넘어가는 가장 안전한 루트를 설명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구간이었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물은 아직 겨울의 찬 기운이 남아 얼음 조각이 떠다니고 있었으며 물살 또한 강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마당을 빠져나와 인적 드문 산길을 걸었습니다. 밤은 짙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길을 비추었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제 몸을 스치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돌과 나뭇가지를 피했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산길을 올라 어느 정도 숲속으로 들어가자 멀리 강물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강물 위에는 얼음 조각들이 둥둥 떠 있었고 물살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조용히 제게 손짓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가 될 거요. 내 목숨도 보장할 수 없소. 하지만 여기서부터 동무가 살아남는 건 오직 동무 자신뿐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강가에 다다르자 저는 먼저 강을 살폈습니다. 물살은 강했지만 얼음 조각 사이로 작은 공간이 있어 몸을 조심스럽게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얼음은 갈라지고 물이 다리 위로 튀었습니다. 온몸이 금방 차가운 물에 젖었고 손과 발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그 순간 공포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강 중간쯤 갑작스럽게 뒤에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북한 경비병이었습니다. 그들은 강 주변을 순찰하며 불빛을 쏘며 움직였고 순간 제 심장은 마치 망치에 맞은 듯 뛰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물속에서 몸을 낮추었습니다. 강물은 이미 제 몸을 감싸고 있었고 손과 발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인 채 저는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잠시 머물다 떠났지만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을 건넌 후 저는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몸은 떨리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희망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자유에 가까워졌다는 감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국 국경 지역으로 더 깊숙이 이동했습니다. 산과 계곡을 거쳐야 했고 매 순간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작은 풀밭 소리, 날아가는 새의 날갯짓,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까지 모두 경계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발걸음이 잘못되면 저는 즉시 발견될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차례 넘어졌고 다리에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물수건과 작은 밴드를 꺼내 스스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상처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발각되는 순간, 즉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며 이동했습니다. 중국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던 현지 인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를 맞이하며 다가오는 순찰대를 알려주었습니다. 순찰대는 이미 국경 근처를 점검하고 있었고 저를 발견하면 바로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좁은 계곡 안쪽으로 안내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요. 여기서부터는 온전히 동무 자신에게 달렸소.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숨을 죽이고 빠르게 강을 건너야 하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강가로 향했습니다. 손전등을 잠시 켰다가 바로 껐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차갑고 얼음 조각은 날카롭게 부서졌습니다. 물살은 점점 강해지고 제 몸을 흔들며 이동을 방해했습니다. 한 번만 잘못해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순간 제 두 눈은 앞만 바라보며 오직 생존 본능에 의지했습니다. 강을 건넌 직후 저는 몸을 숨기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작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이 물살에 반사된 빛을 발견했는지 강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병들은 강가를 수색하며 몇 분 동안 떠돌았고 저는 그 시간을 영원처럼 느끼며 견뎠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작은 마을을 피해 숨어다니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이어갔습니다. 며칠간 식량은 거의 없었고 배고픔과 추위, 피로는 극한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에는 하나의 불꽃이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나는 자유를 찾아야 한다. 저는 마침내 중국 땅 깊숙한 곳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농촌 마을에서도 경찰과 감시가 존재했고 한순간의 방심은 바로 체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첫 중국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놀란 눈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너 북한에서 온 사람이 맞지?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작은 음식을 건넸습니다. 이거 먹고 숨을 곳을 찾으시오. 하지만 이것도 안전하지 않소. 빨리 움직여야 하오. 저는 음식을 받아들고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확실히 느꼈습니다. 자유는 아직 손에 닿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살아남았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동굴에서 몸을 피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은 피로와 상처, 추위로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자유의 감각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공포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북한의 손길이 이곳까지 닿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길이 가져올 수많은 위험이 저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설령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제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자유를 향한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 그날 이후 저는 매 순간을 긴장과 공포 속에서 보내면서도 생존과 자유를 향한 희망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중국 땅에 들어선 그 순간 저는 안도의 숨을 잠시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떠나왔지만 새로운 땅에서도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목숨은 여전히 위태로웠고 중국 내 경찰과 공안, 밀입국 조직의 눈길이 늘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숲속 작은 동굴에서 몸을 피하며 지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누워 몸을 웅크리고 별빛만이 비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일까? 그러나 자유란 단순히 국경을 넘어오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물과 음식을 구하기 위해 장마당과 농촌 마을로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인 주민들과 마주칠 때마다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주민들의 눈빛 하나, 걸음걸이 하나도 제게는 목숨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신분을 숨기는 것이 생존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주민들에게 말을 걸 때 항상 목소리를 낮추었고 시선을 피하며 어떤 질문에도 최소한의 답만 했습니다. 만약 북한 출신임이 들통난다면 즉시 체포되어 북송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저를 향한다면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은 바로 죽음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마당에서 식량을 구하던 중 한 중국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눈치 빠르게 제 얼굴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 여기서 오래 머물면 안 돼요. 공안이 자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한가요? 그는 잠시 주위를 살핀 뒤 낮은 숨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피난처가 있어. 그러나 가는 길은 쉽지 않소.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 하오. 동무 혼자라면 매우 위험하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자유는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작은 배 뒤로 데려가 숨어 탈출할 수 있는 루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중간에 만나는 사람에게 절대 신뢰하지 마시오. 누군가는 동물을 팔 수도 있어. 그 경고는 저에게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조차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북한을 떠났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숲속에서 조용히 몸을 숨기고 지도를 펼쳐 다음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달빛이 지도 위로 비치며 작은 산줄기와 강줄기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남아야 한다.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숲과 강, 농촌 마을을 오가며 이동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소리를 내면 바로 발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밤마다 숲을 헤치고 낮에는 숨을 곳을 찾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몸과 마음은 극한의 피로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손과 발은 부르트고 상처는 감염될 위기에 처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죽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중국 공안은 정기적으로 농촌 마을을 순찰했고 미립국 조직은 동포를 인질로 삼아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한 중국 농촌 마을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작은 골목에서 낯선 남성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무,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돈 없으면 따라오시오. 저는 마음속으로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미립국 조직이라면 내 목숨은 끝나는 것이구나. 저는 간신히 머리를 굴려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길을 잃었소. 돈은 없소. 제발 도와주시오. 그는 잠시 제 얼굴을 살피더니 한숨을 내쉬며 뒤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는 북한에서의 탈출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 순간 물살이 예측보다 강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음 조각이 떠다니는 물살 속에서 몸을 지탱하며 건너야 했고 한순간의 방심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제 몸은 이미 피로와 부상으로 극한 상태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거의 없었고 발은 물살에 휘청거렸습니다. 한 번 미끄러지면 강에 휩쓸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물에 빠져 익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만 더 살아남아야 한다.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강을 건넌 후 숲속에서 잠시 몸을 숨기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나 공포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과 미립국 조직 그리고 배신 가능한 사람들의 눈빛이 저를 언제든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탈북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중국에서 몇 달 동안 도피 중이었고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누군가를 믿으면 안 된다. 내 친구도 팔려갔다. 돈과 목숨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새로운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마침내 안전하다고 알려진 한 농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몸을 추스르고 앞으로의 여정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했습니다. 언젠가는 발견될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죽음과 맞닥뜨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설령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살아남는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집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달빛 아래 지도를 펼쳤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길만이 자유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자유를 향해 끝까지 나아간다.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과 감격이 차올랐습니다. 북한과 중국에서 겪었던 모든 공포와 위험, 끝없는 도피의 나날이 떠올랐고 그 긴 여정이 이제 막 끝났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환경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오가고 시장과 가게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풍경 속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마치 제 존재를 시험하는 듯 느껴졌고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로운 움직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정착 초기 저는 난민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에서는 탈북자들을 위한 임시 거처, 식량, 의복, 그리고 직업 상담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익히며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항상 긴장했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저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의 선생님과 자원봉사자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작은 친절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한국에서 처음 맞이한 아침,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리에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고 상점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겪었던 북한과 중국에서의 공포와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두려움과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의 신입원이었을 때 목격했던 금지된 진실, 중국에서 겪었던 배신과 위험, 그리고 탈출 과정에서의 죽음 직전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공포를 직시하고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며 자유를 지키는 길을 걸어야 한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는 탈북자 공동체와 연결되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탈북자들이 겪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의 공포와 중국에서의 도피, 그리고 한국에서의 정착 문제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고 사회적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단순히 한 국가의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서는 자유라는 개념조차 상상할 수 없었고 중국에서는 잠시 숨을 쉬는 것조차 제한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비로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생각하고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 직업훈련, 사회 적응 프로그램 참여.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 자유의 의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생존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목소리를 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북한에서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배고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친구를 의심하고 제재의 폭력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을 견뎌야 했던 나날들.
그리고 보이부 신입원으로서 목격했던 금지된 진실, 제재의 모순과 부조리, 그것들은 이제 제 삶의 일부이자 제가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여전히 도전적이지만 저는 매일 조금씩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길을 걸으며 목소리를 내며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감시와 공포 속에서 숨지 않아도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탈북자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살아남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자유를 향한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단순히 국경을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북한에서의 공포와 중국에서의 위험, 그리고 탈출 과정에서의 극한 공포까지 모두 경험한 제가 느낀 자유는 이제 제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 그리고 이 경험을 잊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삶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한국의 별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자유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삶을 시작한다.